안녕하세요. 사연튜브를 애청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전세 역전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확실한 전세 역전은 없을 거다 싶을 만큼 누군가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특별한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아픔과 서러웠던 순간들에 대한 큰 보상으로 느껴져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사실 저는 이혼을 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끔찍하리만큼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전 시댁과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제대로 한 방 먹여준 경험을 얼마 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흥미진진한 저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풀어가 볼게요. 전 남편과 저는 20대 때 지인 결혼식 뒤풀이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신부 측 지인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남편은 신랑 측 지인으로 참석을 했었죠. 신랑 측이나 신부 측 지인들 모두 서로가 거의 처음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들 어색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역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과만 모여 앉아서 술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목소리 큰 남자 한 명이 건배를 외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그 남자에게 집중이 되었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멋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자자, 우리 분위기도 어색한데 다 같이 건배나 한잔 할까요? 우리 신랑 신부의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크게 외치며 건배합시다. 건배! 저는 그 멋진 모습에 호감을 느꼈지만 먼저 다가갈 숫기가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남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사람도 저를 보며 호감을 느껴 제 지인이었던 신부에게 번호를 물어봐서 연락을 해온 거였죠. 그때부터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 쪽 시댁은 다들 잘 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유통 쪽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 위로 있던 시숙은 골프 쪽 사업을,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는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숙의 부인인 형님은 대학의 부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죠. 형님도 원체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식품 쪽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유복하게 자란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잠깐 주춤하면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쪽이 약간 기우는 편에 속했었죠.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사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았기에 사업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남들이 다 아는 크고 유명한 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직장이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과 환란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신혼집은 반반씩 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빠가 집 하나 장만해 줄 정도는 된다고 하셔서 거금을 넘겨주셨었는데 남편 쪽도 돈이 있었기에 저희는 반반씩 해서 자가로 집을 구해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 저희 친정 쪽에서 집값을 반을 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절 비참하게 만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선 결혼 후 몇 달 정도는 아주 무난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시댁에 들어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같이 저의 밥상을 차려주실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죠. 하지만 거의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신혼집이 시댁 근처라 가까운 편이었는데 그걸 무기 삼아 시어머니가 마구잡이로 불러대기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호출이었어요. 예, 우리 집에 오늘 밥이 없는데 가사일 도와주는 아줌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네. 내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서 시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어려워. 미안한데 얼른 좀 퇴근하는 대로 들어가서 네 시아버지 밥 좀 차려놓을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들어갈 상황이 안 돼서. 네 시아버지 집밥 아니면 손도 안 대는 거 알잖니. 아유, 이렇게 피곤한 인간이랑 내가 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좀 네가 밥 좀 해드려라. 네, 어머니, 제가 차려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일 보고 들어오세요. 처음에는 시아버지 저녁밥을 차려드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가서 차려드리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당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몇 번 식사 심부름을 하고 나니까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이 들었는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시간 되지? 나 오늘도 밖에 있어서 식사 준비가 좀 어려우니까 네가 가서 식사 좀 챙겨드려라. 네? 오늘도 아주머님이 못 나오신대요? 오늘도 못 나온다네. 그리고 내가 조만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너도 있는데 아줌마를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 네가 가까운 데 사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일손 늘리니. 네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저녁마다 와서 니네 시아버지 밥 좀 차려드려라. 휴일에는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집이 넓어서 아줌마가 얼마나 투덜대면서 일을 하는지 신경 쓰여서 혼났는데 네가 하면 되겠다. 너무 잘 됐지?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좀 말도 안 되고요. 저희 집 살림도 있는데 제가 어머님 댁까지 가서 매일 아버님 저녁 차려드리고 청소해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주머니 계속 나오시라고 하세요, 어머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돈 들여서 왜 일손을 더 하냐고. 그 돈 네가 주니? 네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내 돈 함부로 쓰라 말아야. 넌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쥐꼬리만한 회사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시어머니 살림을 못 봐주겠대? 이제 보니 아주 당돌하다 너. 어머님, 이건 제가 당돌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좀 무리한 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나와서 사는 사람이고 그 집에 아가씨도 있는데 왜 아가씨 시킬 생각은 안 하세요? 그동안 사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 어머님 대신에 아버님 저녁 차려드리러 가면 아가씨 맨날 집에서 쉬고 있으셨어요. 근데 왜 아가씨는 안 시키고 밖에 있는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가씨 시키세요, 어머님. 뭐야? 내가 왜 보기도 아까운 내 딸을 시키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너는 그 시아버지 식사 차려드리는 동안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 아주 속으로는 고깝게 여기고 있었구나. 아주 그냥 앞뒤 다른 줄은 몰랐네. 어머님,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보기에도 아까운 외동딸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말씀하신 건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요즘 남편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돈 많이 가져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줌마 다시 불러서 쓰시던가 아니면 아가씨 시키시던가 하세요. 어머님 요구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요구에 반기를 들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시댁에 갈 때마다 잘해주셔서 몰랐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절 구슬려서 일을 시킬 요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받아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너무한가 싶을 만큼 단호하게 끊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한참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내심 마음이 많이 상했기에 그 뒤로 시어머니 생신이 올 때까지 일절 연락을 안 드렸죠. 그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 생신이 왔습니다. 이때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다시 화해를 요청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보석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진주 목걸이 세트를 준비를 해서 시어머니 생신 파티에 갔습니다. 그날은 시숙 부부와 저희 부부, 시누이까지 빠짐없이 다 모여서 자리를 가졌어요. 형님은 결혼식 때 빼고는 결혼 전으로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다름없어서 약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껄끄러운데 새로운 사람까지 대하려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이 저에게 시어머니보다도 더 큰 적으로 다가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네요. 저는 형님과의 대립이 기다리고 있을 건 전혀 예상도 못한 채 어머님 생일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일찍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삐진 채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너 같으면 잘 지냈겠니? 내가 그날 이후로 분이 안 풀려서 잠도 못 잤어. 죄송해요. 근데 정말 저도 출퇴근하느라 피곤하고 바쁘게 사는데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러 매일같이 여기 오는 건 정말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대신 제가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 좀 만들어 드리려고 장 많이 봐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됐다. 내가 뭐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니? 네 음식에 환장하는 사람처럼 보여? 어따 대고 수작질이야? 아이, 수작질이라뇨.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풀고 싶어서 애교 부리는 건데요. 참네. 됐어. 오늘 아줌마 올 거니까 아줌마랑 같이 준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흥.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났는지 저의 갖은 애교에도 쉽게 풀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서 사온 선물을 미리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이리 오셔서 이것 좀 미리 보세요. 제가 이따가 가족들 있을 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지금 옷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미리 드리려고요. 뭔데? 어머님 보석 좋아하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진주 세트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어서 오셔서 좀 보세요. 어머머, 진주를? 나 진주 없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아유, 나 참. 얘도 뭘 이런 걸 준비를 다 했대. 시어머니는 보석 이야기에 금세 화색이 돌더니 냉큼 받아가서 치장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단순한 분이시라 보석을 미리 드리면 기분이 풀리실 것 같아 꺼낸 거였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먹힌 거였죠. 다행히 그거 받고는 기분이 좋아서 그 이후부터는 또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고 그 복병의 정체는 바로 저희 형님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하나 둘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그중에는 형님 부부가 제일 늦게 와서 자리를 메꿨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애들 강의가 늦게 끝났는데 차가 무지 막히지 뭐예요? 우리 며느리 왔어. 괜찮다,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얼른 와서 앉아라.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어. 시어머니는 그동안은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호의를 형님이 등장하자마자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는 반찬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만 잔뜩 시키고 있었는데 형님이 등장하자마자 상점 모시듯 아예 일어나서 반겨주시던 거 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모든 심부름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예, 이거 반찬 좀 더 가지고 와라. 우리 첫째 며느리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기라도 더 먹여야지. 그리고 얘야, 미리미리 좀 부족한 거 보이면 재빠르게 퍼다 놔. 우리 딸 지금 국이 없어서 목맥혀 하는 거 안 보이니? 얘가 정말 눈치코치가 없어. 시어머니 하대에
저는 점점 기분이 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싫은 티를 내면 분위기를 다 망칠 것 같아서 우선은 잠자코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의 신경을 슬슬 더 긁어대는 인간이 나타나면서 저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동서, 동서는 직장이 어디 이름 모를 중소기업이라고 했나? 아니,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못했나 봐. 시집 와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다 고학력 아니면 사업가만 있는 집안인데 어쩌다 물 흐리는 물고기가 한 마리 들어왔을까? 우리 서방님 보는 눈 많이 낮아지셨다.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비하 발언을 하세요? 저 지방대 다녔어도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요. 지금 다닌 회사도 제가 원해서 들어간 회사예요. 형님은 부교수식이나 되셔서 무슨 그런 교양머리 없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건데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저 같으면 아무리 서울 명문대라고 해도 그런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싶진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감정이 확 상해버려서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형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완전히 돌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너는 너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하여간에 못 배운 것들이 못 배운 티를 꼭 낸다니까. 어디 부교수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는 그냥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깝게 듣고는 하늘 같은 형님한테 대들긴. 아주 그냥 나한테 대들 때부터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참지 않고 그날 하루 쌓여있던 것을 다 말해버렸죠. 어머니,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제가 오늘 어머님 생신이기도 해서 비유 맞춰드리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종로로 시키시는 거 다 받아줬더니 정말로 제가 종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다 큰 시누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자기가 밥 다 퍼다 먹을 수 있고 국이 없으면 가서 지가 원하는 만큼 퍼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제가 다 해줘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은 며느리예요. 근데 형님은 부교수라 우쭈쭈 하면서 대접해 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교양인가요? 저 정말 살면서 이런 하대는 처음 받아봐요. 저의 상한 기분을 다 토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이 집안은 정말 뼛속까지 개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어이가 없어서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시댁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어이가 없다. 어머님, 진짜 물고기 하나가 들어와서 물 흐린다고 하잖아요. 기가 차네요. 어디서 저런 못 배워 먹은 게 들어와서. 동서, 자격지심 있는 건 다 알겠는데 이 집에서 가장 뭣도 없는 게 동서야. 알아? 그럼 알아서 기어야지.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서 목에 핏대를 세워? 그러게요. 아휴, 우리 오빠 불쌍하다 불쌍해. 어디서 이런 여우 같은 언니한테 걸려가지고는. 시누이 반찬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싫은가? 치사해서 안 먹고 말지. 흥! 나는 할 말이 없다. 어디 시애미 보기를 못같이 보고 저러는지 원. 아휴. 모두 저를 경멸하듯이 이야기하는 말투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보 만들고 내려깔면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서러움이 올라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형수 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인영이 너도 그만 안 해? 왜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는 건데? 내가 진짜 옆에서 괜히 나서면 내 와이프 더 갈굴까 봐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다시는 내 와이프 데리고 여기 안 와요. 그래, 얼른 당신이랑 니들이 둘째한테 사과해라. 왜 그렇게들 텃세를 부려? 당장 사과해.
안 그럼 상 다 엎어버리기 전에 일찍부터 와서 상 차리고 잠자코 시어머니 말 잘 듣고 있는 애한테 그게 무슨 경우야?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의 호통에 저를 갈구던 세 명은 위세가 완전히 꺾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셋 다 민망한 얼굴로 있는데 저는 그 사과를 꼭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얼른 못해! 기다리다 못한 시아버지 호통에 그 셋은 얼른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생일상 차려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고마워. 그래, 동서. 미안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하는 사과 맞으세요? 전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과를 못 받겠어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자리 못 지켜서요. 그래, 네 맘 이해한다. 얼른 가봐. 뒷정리는 이 세 사람이 다 할 거다. 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셋은 아버님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서 그날은 아버님께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는 남편과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뒤로 이 셋은 아버님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덕분에 몇 년 동안은 모임 때마다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또 명절 때마다 모이면 형님은 야금야금 일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아가씨는 처음부터 아예 일에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보니 저 혼자 명절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그렇다 치고 형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애들 가르치느라 피곤한 건 알겠는데요. 명절에 그래도 좀 일찍 오셔서 어머님이랑 저 일하는 거 같이 거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일 많은데 둘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요. 뭐? 얘 또 당돌한 거 나오네. 아니, 명절에 언제 오든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걸 왜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계속 느낀 건데 그깟 음식들이야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못해 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사서 써. 나는 더 일 못하겠으니까. 네? 형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아버님이 사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어머님도 힘들어도 꼭 집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집안 때문에 나도 미치겠다고. 아휴, 몰라. 됐고, 난 절대 일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필요하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사람을 쓰던지.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개차반인 줄은 몰랐던 형님은 끝내 저한테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주방을 나가버리셨어요. 정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거기에서 할 말을 잃고는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상상 이상으로 더 개차반이었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형님과 대화 후 주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바로 시어머니였죠. 야, 너 우리 첫째한테 일을 시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얘가 지금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네가 얘한테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일 거들라고 했다면서? 제정신이냐? 그게 못할 말인가요? 저는 어머님이 일찍부터 부르셔서 명절에 제일 먼저 와서 일도 없는데 형님은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너랑 얘랑 처지가 같니? 얘는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 앤데 네가 뭔데 일찍 오라 마라 하는 거냐고? 내가 아까워서 안 시키는 건데. 어머니, 정말 또 이러시네요. 저도 직장 다녀요, 어머님. 저도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불려 나와야 하는 건데요? 그깟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네가 뭐가 힘들어?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어머님 됐어요. 동서는 이제 보니까 또 저번처럼 대들 요량인데 어머님이 참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동서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이걸로 사람을 쓰시던지 아니면 사서 드시던지 하세요. 저도 동서가 해준 음식은 이제 안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렇다고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줘. 알았다, 알았어. 고맙다, 우리 며느리. 이 둘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잔뜩 꺼내서 시어머니에게 주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저한테는 꼭 명절 전에 전화 와서는 시아버지가 먹는 음식은 꼭 집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일찍 오라고 당부를 하던 사람이, 저는 또 그 자리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말로 이들을 이겨먹을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날은 저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 명절이 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날 밤부터 전화해서 일찍 오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과연 일찍 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명절은 아예 시댁 쪽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게요? 저 대신에 도우미 아줌마를 보내버렸답니다. 역시나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가 불이 나게 오길래 받아줬어요. 화가 잔뜩 난 저희 시어머니 전화였죠. 야, 너 미쳤어? 어디다 지금 도우미 아줌마를 보내? 당장 안 와? 왜요? 도우미 아줌마 보내는 게 뭐 어때서요? 지난번에 형님이 어머니께 돈 드리면서 도우미 아줌마 얘기하실 때는 좋아라 하셨잖아요. 전 드릴 돈은 없고 도우미 아주머님 불러드릴 수 있어서 저 대신 보냈어요. 누가 일하든 집밥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음식 몇 개 배달 갈 거예요, 어머님. 형님이 음식 사 먹자고 하는 것도 좋다고 분명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몇 가지 시켜서 보냈으니까 이번 명절은 그걸로 보내시면 되실 거예요. 저희는 이번 명절은 안 갑니다. 대신 제가 하던 거 문제없이 다 처리해놨으니 괜찮겠죠? 그럼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야, 이게 진짜? 당장 안 튀어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름 없는 지방대 중소기업 회사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예요. 어머님이 보시는 딱 제 수준대로 한 거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수도 없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아예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는 그의 명절은 저희 친정집에만 갔다가 남편과 놀러 다니며 신나게 보냈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명절부터는 아예 저한테는 손도 못 대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날 제가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와 형님이 된통 혼나신 듯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또 평화롭게 지내는 듯 했죠. 그러다 저희에게 아들이 생겼고 아기를 낳자마자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시어머니가 발동을 걸더라고요. 예, 애미야. 너 지금 휴직도 했는데 이제 시간도 많겠다. 이참에 살림 좀 나한테 제대로 배워라. 내가 너한테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못 배워 먹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살림을 못해? 아주 그냥 명절 때마다 음식도 맛대가리 없이 만드는 거 내가 참고 다 먹어줬었는데 오늘부터는 살림 좀 배우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살림 잘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마다 집 깨끗하게 해놓고 잘 산다고 칭찬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음식 좋아하시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는 좀 이 시애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라. 왜 그렇게 꼬치꼬치 못 따져서 안달이야? 요즘 애들 개념 없다고 하지만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들어와서는 다 필요 없고 오늘부터는 살림 좀 배워. 내가 벼르고 벼르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또 이상한 억지로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셨어요. 본인이 더 이상 살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떠넘기라는 수작이 그대로 다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한 방을 먹여서 다신 저한테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름하야 시댁 정신 차리게 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당장 시댁으로 와서 밥 차리라고 하면 밥 차리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하면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분고분하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때는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한테도 기세등등하게 막대했기 때문에 이 둘을 제대로 참교육시켜주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동 개시를 했어요. 아우,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아우, 이게 무슨 맛이야 대체? 왜요, 아가씨? 아가씨 입맛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제가 음식하면 싱거워서 입에도 못 대겠다고 하도 난리를 피워대서 소금 좀 더 써봤는데 입에 안 맞으시나 보네요. 야, 너 지금 일부러 이런 거지? 이게 진짜? 당장 다시 끓여와. 제가 왜요? 전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아가씨 입맛은 절대 못 맞출 것 같네요.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해 드세요. 저는 그냥 음식 못한 인간으로 살고 포기할래요. 저는 아무래도 개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입맛에 맞게 그냥 해서 드세요. 전 포기할래요. 제 말에 어이가 없는지 이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낼 제가 아니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시키는데 본인 속옷까지 손빨래하라며 시켜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이게 옷이, 이게 뭐냐? 어? 왜 흰 옷이 다 얼룩져 있어? 그리고 이 속옷들은 다 뭐고? 왜 죄다 늘어나 있냔 말이야? 어머, 그래요? 제가 또 하도 살림을 못해서 실수했나 보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빨래통에 넣은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한 것뿐인데, 위험됐나 보네요. 어떡해요? 거기 아가씨 명품 옷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나? 그건 멀쩡한가 모르겠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자신의 명품 옷에 이염이 된 것을 발견한 시누이가 악다구니를 지르던 거 있죠? 이게 진짜 얼마짜린데 이거 딱 한 번 입은 건데 언니 내가 이건 세탁소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내. 당장 물어내라고. 내가 그걸 왜 물어내요?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세탁은 본인이 맡기면 되지. 왜 그 중요한 걸 저한테 맡겨요? 그래 놓고 빨래통에 아무렇지도 않게 처박아 놓은 게 누군데? 저는 잘못이 없어서 못 물어내니까 그냥 멋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다니세요. 저는 한껏 야구르게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제 뒤통수가 확 당겨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분에 못 이긴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아 뜯은 거였죠. 저는 거기에서 지지 않고 같이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는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저는 지지 않고 그들의 머리채를 같이 잡고는 확 내팽개 쳐버렸고 완전히 나가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고쳐 쓸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아. 내가 다시는 니들하고 상종하나 봐라.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없으니까 위자료나 톡톡히 준비해놔. 저는 이 말만 하고는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건 다 참는다고 해도 폭력을 쓰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월드에 시달려 하는 건지 끔찍하기도 해서 아예 이혼을 결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뒤 이혼 서류만 보냈어요. 남편은 한참 저한테 매달렸지만 더는 이 시댁과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매정하게 끊어냈습니다. 솔직히 점점 남편도 애정이 식었는지 한 번씩 시댁 이야기를 하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댁 편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좀 작작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아내로 며느리로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혼 후에는 이들과 양육권 싸움까지 갈 뻔했는데 무슨 일인지 아이를 바로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애조차도 자기네 집 식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여기며 완전히 이들과는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 사람들의 소식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6년 사이에 저희 친정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고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결국에는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대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산을 남겨주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재산으로 공동으로 건물을 같이 샀습니다. 딱 4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서 그 건물을 사고는 엄마는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셨고 저는 꽃집을 운영하며 나머지 층에는 각각 학원과 병원으로 세를 내주고는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전세 역전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출근을 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대걸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단박에 그가 누군지 알아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그 앞에 있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던 거 있죠?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아줌마는 왜 여기 계세요? 뭐야? 아줌마? 왜요? 아줌마 맞잖아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에 그럼 뭐라고 불리길 바라셨어요? 에휴, 너는 여전히 싹수가 노랗구나. 네, 아줌마는 여전히 귀양머리가 없으시고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시냐니까요? 여기는 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끝까지? 보면 모르냐? 청소하고 있잖아. 아니, 좋은 집에서 사시던 분이 왜 여기서 일을 하시냐고요. 아주 그냥 곱게 사시는 사모님께서.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저한테 꺼지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하고 건물 관리로 거래를 하고 있던 청소 용역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당장 잘라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같이 청소하시던 분과 속닥거리는 게 느껴지더니 벼랑간 저를 다시 붙잡더라고요. 이모, 왜 그래? 저 여자 여기 건물주야. 아는 사이 같은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해? 뭐라고? 여기 건물주? 잠깐만. 사실이야? 네가 여기 건물주라는 게?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어머나 세상에. 아가, 나랑 얘기 좀 하자. 제발 시간 좀 내줘. 어?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손주는 잘 있지? 저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저한테 애원하는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멀쩡한 사업가 남편 둔 사모님이 왜 이런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보고 싶어 우선은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본인 불쌍한 걸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들어보니 그동안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너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남편이랑 우리 애 아빠가 같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담보로 집이랑 땅 놓고 대출 받았는데 그것까지 다 넘어가 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회생이 불가해서 네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겨우 남의 회사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있다. 빚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나까지 일 안 하면 우리 집안을 살릴 수가 없어. 근데도 니네 시숙이랑 형님은 아예 나 몰라라 하더라. 그놈의 새끼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니네 형님이 연락도 받지 말라고 시킨 것 같더라고.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니네 시누이는 결혼 한 번 했었는데 이혼했어. 우리 집 망하고 나서 그 명품 좋아하는 버릇을 못 고쳐서 남편한테 들러붙었다가 이혼당한 거지. 에휴, 근데 너라도 이렇게 잘 돼서 얼마나 다행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좀 구제해다오. 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우리 손주도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뻔뻔하게 짝이 없네요. 이제 와서. 됐고요. 나 다시는 그쪽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일 그만두고 나가세요. 안 그럼 제가 용역업체 불러다가 아줌마 잘라버릴 거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지. 그리고 뻔뻔하게 상호 씨 저랑 이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아, 상호. 아니, 그게 있잖니. 결혼은 했는데 이혼했어.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더라고. 우리 상호한테 이것저것 사정 이야기하면서 돈 다 빼먹고는 다음날 바로 도망갔어. 외국으로 튀었는지 지금 경찰이 찾고 있긴 한데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혼인신고도 안 했어. 정말이야. 우리 상호도 너 많이 보고 싶어해. 많이 미안해하고 그리워한다고. 됐네요. 저는 더는 그쪽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저는 교양머리 없이 청소나고 다닌 시어머니 밑에서 지내고 싶진 않네요. 그렇게 저 무시하시더니 어머니 보세요. 지금 꼴이 어떻게 되셨나. 이제는 제가 급이 안 맞아서 어머니 못 받아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기가 차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혼한 뒤에 뒤풀이에서 우리 둘을 맺어주었던 지인이 우리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3개월 뒤에 결혼했다는 얘기까지 다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다시 합치란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시당한 서론까지 다 복수해버리고는 저를 붙들고 매달리려는 시모를 매몰차게 외면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는 전 남편까지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시달리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었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우리 아기한테도 더 잘할게. 됐어. 널 뭘 믿고? 모자가 뻔뻔한 것도 어쩜 그렇게 닮았니? 당장 우리 건물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를 저는 더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길래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는 접근 금지까지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잠잠하더라고요.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일인 것 같네요. 역전승이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는 정말 이혼하고 아이랑 둘이 살 길이 막막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고
또 그걸 통해서 통쾌하게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보니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미움을 사는 사람이 아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여볼게요. 저의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